가난한 청소부가 프랑스어로 통화하는 것을 들은 회장님은 크게 놀라 즉시 그녀를 따로 보자고 요청했다. 9층 복도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전화벨이 울리자 공간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저 가벼운 진동이었지만 유리창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적막한 공간에서 그 소리는 유독 낯설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보통 청소부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물며 청소부 한 명 때문에 9층 전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30이 넘은 청소부 송하윤은 작고 마른 최고의 빛바랜 유니폼을 걸치고 복도 끝 유리창을 쭈그려 앉아 닫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전화기가 울리자 그녀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췄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은 주위를 살폈다. 그녀는 일하는 중에 전화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규정이 그랬고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은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카미유 프랑크. 정말 오랜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는 아무도 자기 입모양을 보지 못하도록 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조용히 전화기를 귀에 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으며 음절 하나하나 정확한 억양을 구사했다. 여보세요, 카미유? 응, 나야. 한 문장, 두 문장. 말을 할수록 그녀는 점점 대화에 빠져들었다. 주제는 카미유의 어린 딸에 관한 것이었다. 유학을 꿈꾸지만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아이였다. 카미유는 몇 년 전 프랑스어 교육학을 함께 공부했던 친구, 하윤을 떠올렸던 것이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으로 돌아간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마치 축축한 걸레를 손에 쥔 채 퀴퀴한 복도 한가운데가 아닌 파리의 어느 카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완벽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긴급회의를 마치고 나온 태아그룹의 강태환 회장이 복도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대화 내용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의 발길을 멈췄다. 10년 넘게 프랑스에서 외교학을 공부했던 그였기에 그것이 평범한 프랑스어가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정확하고 품이 있으며 자신감 넘치는 파리지앵의 억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유리창을 닦던 청소부가 연설가처럼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송하윤은 서둘러 통화를 마쳤다. 그녀는 날카로우면서도 당황한 눈빛으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검은 정장 차림의 강 회장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야 멈칫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허리를 깊이 숙이며 더듬거렸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끄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대답을 기다릴 틈도 없이 그녀는 서둘러 복도 끝으로 물러나 비상계단 뒤편 구석으로 사라졌다. 손에 든 걸레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강 회장은 몇 초 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회의실로 돌아갔다. 새로운 파트너사에 대한 회의는 중단된 채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머릿속에는 더 이상 서류의 내용도 협력 계획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방금 전 들었던 나지막하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그 목소리는 진짜였다.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것도 우연도 아니었다. 대체 누가 이런 사실을 감출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수증기로 희미해진 유리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는 비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안 비서, 부탁 하나 합시다. 청소팀 직원 전체의 인사 기록을 찾아주세요. 방금 전 9층 복도 유리창을 닦던 그 여자. 이름, 학력, 인력. 전부 다 알고 싶습니다.
안지의 비서는 잠시 멈칫했다. 보고서 외에는 절대 사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짓이었다. 오후는 느리게 흘러갔고 9층은 다시 평소의 리듬을 되찾았다. 하이힐 소리, 복사기 소리, 그리고 익숙한 바닥 세정제 향과 섞인 커피 향기. 하지만 그날 화장실 뒤편 휴게 의자가 평소보다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유는 평소처럼 2번 닦으러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비상계단 아래 웅크리고 앉아 먼지 낀 유리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걸레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점차 멀어져가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이. 꾸지람을 들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다. 11년 전, 그녀도 대구의 작은 강단에 서서 1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로 강의를 했었다. 하지만 집안에 닥친 사고, 빚, 아버지의 병환,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 전국에서 상까지 받았던 프랑스어 한국어 복수전공 학사 학위증은 비에 젖은 낡은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수습 강사에서 유리창 닦는 사람의 길을 택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20층 회장실에서 강 회장은 깔끔하게 정리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받았다. 표지에는 단정한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송하윤, 청소팀 직원. 학력, 대구국립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 한국어 복수전공 학사.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다. 문득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작고 잿빛 걸레가 떠올랐다. 조용하고 묵묵하며 깨끗하지만 항상 젖어 있던 그 걸레. 그는 눈을 감았다. 설마 우리 회사가 6년 동안 흙 속의 진주를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 입고 있는 옷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재능이 저 유리창 너머에 서 있는 것일까? 그날 저녁, 비서는 송하윤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철을 다시 가져왔다. 청소부, 프랑스어 한국어 복수전공 학사. 강 회장은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서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전화기에 손을 얹었다. 내일 오전 회의는 취소하세요.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0층 유리창 밖으로 가랑비가 흩날리는 흐린 아침이었다. 회장실 안의 공기는 마치 바깥의 물방울이 한 장 한 장 넘겨지는 종이에 스며든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시간이 흘러 빛이 바랜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자격 미달, 서류 더미에 끼어 몇 년이고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강태환 회장은 청소팀 송하윤, 프랑스어 한국어 복수전공 학사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철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문장은 어제부터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년 동안 그는 회사의 인사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운영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복도에서 조용히 유리창을 닦던 한 여인이 그 믿음 전체를 재고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안 비서, 내 방으로 올라오세요. 송하윤이라는 청소부 직원의 원본 서류 전부를 가져오세요. 낡은 것이든 새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강 회장의 개인 비서인 안지에는 말이 없고 묻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었다. 지시를 받자마자 그녀는 회계팀 복도 뒤편에 숨겨진 3층 인사관리과로 향했다. 인사과에서는 묵은 종이 냄새와 식은 커피 냄새가 났다. 한 젊은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다가 안 비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을 멈췄다. 묻기도 전에 윤석영 과장이 개인 사무실에서 나와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 비서께서 여긴 어쩐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청소팀 송하윤 씨의 서류를 찾으십니다. 거절서안, 부서 이동 신청서 등 원본 서류 전부요. 윤 과장은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아, 송하윤 씨요.
그분 일한 지 꽤 됐죠. 몇 번 안내 데스크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적합하지 않아서요. 서류 전체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요. 안 비서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담담했다. 윤 과장은 마지못해 직원 한 명을 창고로 불렀다. 뒤편의 작은 방에는 수백 개의 두꺼운 서류철이 쌓여 있었고 문손잡이에도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거의 20분이 지나서야 직원은 투명 비닐 커버에 잘 보관된 서류철 하나를 들고 나왔다. 서류맨 위에는 손으로 쓴 둥글고 단정한 글씨체의 입사 지원서가 있었다. 인사과 귀하, 안내 데스크 겸 통역사 직무에 지원합니다. 그 아래에는 전부 A학점인 대학 성적표와 함께 대구 국립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 한국어 교육학 복수전공, 수석 졸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안 비서는 다음 장을 넘겼다. 매년 한 번씩 총 3통의 수습 지원서가 있었다. 모든 지원서에는 번역 샘플, 국제 프랑스어 자격증, 그리고 프랑스 교수의 추천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각 지원서에는 회신서가 함께 딸려 있었다. 내용은 짧았다. 귀하의 이력서는 태아그룹의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이 하단 구석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지원자 외모 부적합. 재검토 불필요. 윤석영. 안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서류 전체를 파일에 끼워 방을 나섰다.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자 윤석영 과장은 옆에 있던 직원에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제가 실력은 좋은데 너무 마르고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촌스럽잖아. 안내 데스크에 세워두면 누가 보겠어? 학벌이 좋아도 브랜드 얼굴이 안 되면 소용없지. 그 말은 들어야 할 사람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하지만 복도 밖에서 우연히 근처에 서 있던 프린터 수리를 위해 인사과의 서류를 받으러 온 기술팀 직원 한우진이 어렴풋이 그 말을 들었다. 그는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랐지만 안 비서가 나가자마자 송하윤이 계단 모퉁이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사무실 문과 안 비서의 손에 들린 서류철을 번갈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하윤 씨, 그가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다. 희미한 불빛의 복도 속으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 우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저분, 보통 청소부 같지가 않아. 위층 사무실에서 강 회장은 서류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다. 몇몇 부분은 반복해서 읽었다. 특히 그녀가 수습 지원서에 첨부한 프랑스어 번역은 정교하고 정확했으며 문맥에 대한 주석까지 달려 있었다. 어떤 번역가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메모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부합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가? 피부가 하얗지 않아서? 화장을 하지 않아서? 아니면 뒤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서류가 이긴 것은 그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배경 없는 사람을 배제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내선 전화를 걸었다. 안 비서, 내일 아침 일찍 송하윤 씨를 내 방으로 오도록 약속 잡아주세요. 아래층에서 하윤은 청소 반장에게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았다. 봉투에는 간단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장님 면담 요청. 오전 8시 20층.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이 건물에 발을 들인 이후로 단 한 번도 위층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다. 그 복도들은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딱 맞는 향수를 고를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세계와 같았다. 그녀는 봉투를 꽉 쥐고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앞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쪽 사람이 직접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송하윤은 유리창을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장님은 직접 만나기 위해 가장 높은 층으로 초대받았다. 이른 아침 1층 엘리베이터가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 반짝이는 금속 인테리어로 가득한 공간이 드러났다. 청소부들은 보통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송하윤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반장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확인해 주었고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10수년간 이런 화려한 금속 상자 안에 발을 들일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여인이 지금 그 안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20층. 건물의 가장 높은 층. 졸업 후 처음으로 입사 지원서를 냈던 곳이었다. 그때 그녀는 낡았지만 다림질이 잘된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젊음의 자신감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면접은 정확히 3분 만에 끝났다. 책상 뒤에 앉아 있던 여자는 바로 윤석영 과장이었다. 그녀는 하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가볍게 말했다. 학력은 좋은데 우리 쪽 브랜드 이미지랑은 안 맞네요. 그 3분은 길었던 꿈의 여정을 끝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청소 일을 시작했다. 지하에서 시작해 한층 한층 올라왔지만 20층에는 단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다. 문이 열리자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회장실은 미니멀하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갈색 원목 바닥, 3면의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자연광, 그리고 업무용 책상 뒤에 걸린 거대한 세계 지도 한 폭. 예술 작품도 동상도 없이 그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과 흰 자기로 된 작은 차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회장의 개인 비서인 안지혜가 가벼운 미소 외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강 회장은 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문소리를 듣고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고개만 까딱했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그리 차갑지는 않았다. 하윤은 멈칫했다. 여기서 일하는 동안 카페트 위 깔린 방에서 앉으라는 권유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등은 곧게 펴고 손은 언제라도 일어설 준비가 된 듯 옷자락 위에 올려놓았다. 강 회장이 돌아섰다. 손에는 옅은 노란색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프랑스 파트너사에서 온 이메일입니다. 번역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의해야 할 세부 사항들도 메모해 주시고요. 오후 회의 전에 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하윤은 종이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는 작은 주머니에서 낡은 볼펜을 꺼냈다. 펜대는 긁히고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다. 단 5분 만에 그녀는 번역과 동시에 메모를 했다. 전문 용어, 구절 속의 숨은 의미, 그리고 아시아 파트너에게 적합한 표현 방식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밑줄, 동그라미, 의미를 잇는 화살표들이 의미의 지도처럼 나타났다. 강 회장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값비싼 가죽 의자에 앉은 여인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자세였지만 그녀의 손은 능숙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글씨 한 획 한 획에 망설임이 없었고 단어 선택에 주저함이 없었다. 오직 명확하고 깔끔하며 적절함만이 있었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자 강 회장은 번역본을 받아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종이를 가볍게 책상에 내려놓고 자신의 작은 찻잔에 차를 따랐다.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네, 국립외국어대학교에서 프랑스어 한국어 복수전공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고 시선은 여전히 낡은 유니폼 옷자락에 머물러 있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그 대답에 찻잔을 들던 강 회장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숨소리가 가라앉는 듯했다. 지난 6년간 다른 직무에 지원해 본 적은 없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3번 지원서를 냈고 번역 자료도 첨부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 회신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처럼 작아졌다. 강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가슴 앞에서 깍지를 꼈다. 시간이 멈춘 듯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는 가볍게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웃음이었다. 그럼 오늘부터 제가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볼 의향이 있습니까? 하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손으로 펜을 가만히 돌리고 있었다. 이 방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그녀는 익숙한 걸레를 쥐고 있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얼룩을 닦으며 고개를 숙일 때마다 방패가 되어주던 그 걸레가 없었다. 오늘은 손을 가리지도 유리창을 닦지도 않았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존엄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득 오래전 대구로 장학금 시험을 보러 가던 날 보온병에 담긴 국과 김밥 몇 줄을 챙겨주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너 자신을 잃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우리는 무시당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고층 사무실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저 멀리 19층 카메라 통제실에서 막 나오던 기술팀 직원 한우진이 우연히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보았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몇 년간 유리창을 닦던 그 여인이 높은 층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비스듬히 비추었고 더 이상 움츠린 모습이 아니었다. 그날 직책에 대한 언급도 계약서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글로 쓰이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다. 자리에 앉으라는 권유를 받았고 질문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늘은 맑았고 얇은 구름이 마치 회색 비단 조각처럼 건물 꼭대기를 스쳐 지나갔다. 그날 태아그룹 7층은 이른 아침부터 불이 켜져 있었다. 복도는 깨끗이 닦여 있었고 회의 테이블 위의 물컵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으며 모든 발표 시스템은 기술팀이 3번이나 점검을 마쳤다. 프랑스와 한국의 파트너가 온라인으로 처음 참여하는 중요한 회의로 호텔 서비스 인력 네트워크 확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실에는 인사과장 윤석영이 머리를 가볍게 말고 크림색 정장 상의와 짧은 스커트를 맞춰 입은 채 나타났다. 화장을 꼼꼼히 해서 주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녀 옆에는 흰 셔츠에 검은 펜슬 스커트를 입고 투명 안경을 쓴 윤채린이 앉아 있었다. 언뜻 보면 지식인처럼 보였다. 윤채린은 윤 과장의 조카였다. 파리에서 단기 과정을 막 마친 그녀는 경력자들도 줄을 서서 면접을 기다리는 그룹의 번역사 자리에 바로 채용되었다. 하지만 올바른 인맥 덕분에 그녀는 오늘 여러 시선 앞에서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기술팀 직원 한우진은 화상회의 연결을 준비하며 프로젝터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회의실 한쪽 구석에는 송하윤이 일찍부터 바닥 청소를 맡았지만 일이 끝난 후에도 간단한 잡무를 돕기 위해 남겨졌다. 즉, 회의실 밖에 서서 물이나 휴지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역할이었다. 그녀의 시선에서 모든 사람들은 마치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처마에 고이듯 조용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손에는 항상 앞치마 주머니에 숨겨두던 작은 가죽 수첩을 들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윤채린이 연단에 올라 발표 자료를 열고 프랑스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말은 또박또박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듣는 이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한국어로 전환할 때 그녀의 말 속도는 비정상적으로 느려졌고 중간중간 영단어를 섞어 쓰는 바람에 내용의 흐름이 끊겼다. 화면 속 프랑스 측 대표인 피에르 씨의 얼굴이 살짝 기울어졌다. 옆에 앉은 윤석영 과장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넘치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잠시 후 피에르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합니다만 이 자료는 누가 번역했습니까? 윤 과장은 마이크를 조절하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조카 딸입니다. 프랑스 유학생이었죠. 파리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같았지만 그 말의 회의실 분위기는 살짝 얼어붙었다. 화면 속 한국 측 대표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들은 프랑스어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프랑스인의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윤은 밖에서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 번역을 듣고 있었다. 각 페이지마다 그녀는 강한 갈색 펜으로 메모했다. 직급에 맞지 않는 호칭 사용, 문맥에 부적절한 단어 사용. 다음 페이지에는 주요 동사 누락, 구조 반복. 그녀는 소리 없이 각 오류에 가볍게 줄을 그었다. 그녀는 이 과목을 가르쳤었고 국제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했었기에 이 일은 어렵지 않았다. 맨 뒤에 서 있던 한우진은 그녀가 무심코 수첩 한쪽을 열어 보였을 때 우연히 그 메모를 엿보게 되었다. 그의 눈은 천천히 메모를 훑었다. 그는 연단 위에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고 문장이 꼬이는 윤채린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송하윤을 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청소부는 처음으로 유리창을 닫거나 물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서 잘못된 문장들은 마치 부서진 바퀴처럼 해체되었고 그녀는 조용하고 정확하게 하나씩 다시 조립하고 있었다. 회의는 어색함 속에서 끝났다. 누구도 실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양측 대표는 의례적인 감사를 표하고 화면을 껐다. 윤 과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번역 기술을 완성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몇 마디 덧붙였다. 윤채린은 조용히 서류를 챙겼고 손이 약간 떨렸다. 멀리서 개인 화면으로 지켜보던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개인 비서에게 돌아섰다. 번역본 전체에 대한 수정본을 원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누가 했는지는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안 비서는 이해했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누구를 불러야 할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은 입에 담지 않았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이 꺼지고 4층이 어둠에 잠겼다. 송하윤은 조용히 청소 도구실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걸레 몇 개, 물통, 그리고 작은 나무 책상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상표는 희미해졌지만 뚜껑을 열자 자주 사용한 덕분에 키보드는 여전히 반짝였다. 그녀는 헤드폰을 끼고 원본 번역 파일을 켠 다음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틀린 문장 하나하나가 수정되었다.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외교적 직급에 맞게 호칭을 조정하고 정보 발표 시에 문화적 오류를 수정했으며 한국인 특유의 정중한 뉘앙스에 대한 주석을 추가했다. 키보드를 칠 때마다 그녀는 타자를 치는 것이 아니었다. 몇 년 전부터 자신의 것이었어야 할 일을 다시 하고 있었다. 지켜보는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녀의 손과 눈은 더 이상 체념했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칭찬받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옳은 일이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져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다. 건물의 다른 한쪽 구석에서
한우진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전기 시스템을 점검하는 척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밤의 복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였다. 낮 동안 시끄러웠던 건물에 밤이 빠르게 내렸다. 사무실 부서들이 차례로 불을 끄자 지하에서 멀어져가는 진공청소기 소리와 복도 유리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사람들이 보통 있고 지내는 어두운 구석과 낡은 전기 제품이 있는 기술층에서 인쇄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송하윤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낡은 노트북이 앞에 놓여 있고 옆에는 다른 부서에서 버린 이면지 범위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수정된 번역본을 한 장씩 인쇄했다. 한 번에 인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한 줄 한 줄 수작업으로 오류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옆 기술실에서 전기 콘센트를 교체하던 한우진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프린터 소리에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다가가 철제 문을 살짝 열고는 익숙한 사람의 모습에 멈칫했다. 하윤 씨? 여기서 뭘 인쇄하고 계세요? 그는 여전히 손에 드라이버를 쥔 채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가볍게 미소 짓고는 막 나온 인쇄물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직접 대답하는 대신 그녀는 프린터 열기 때문에 살짝 말린 종이 모서리를 손으로 펴주었다. 몇 시간만 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해가 될까 봐 조심하는 듯 작았다. 우진은 가까이 다가가 인쇄된 종이 더미를 훑어보았다.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된 번역본에는 빨간 펜과 연필로 주석이 달려 있었다. 오류가 있는 줄에는 강한 선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는 직급 오류, 격식 부족, 대등한 관계의 호칭, 파트너에게 부적합과 같은 이유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간결하고 세련된 새로운 번역과 함께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우진은 문득 이것이 회장님이 필요로 하던 바로 그 수정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시키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머리 위로 비치는 노란 불빛 아래 앉아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수정하고 있었다. 그는 감탄을 숨기지 못하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직접 나서서 공을 차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잘하면서 조용히 있는 건 손해잖아요. 하윤은 손을 멈췄다. 그녀는 잠시 그를 올려다보고는 미소 지었다.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깊이가 있었다. 옳은 일은 높은 곳에 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르면 되는 거죠. 그 말에 그는 몇 초간 말을 잃었다. 살면서 고장난 스위치를 고치듯 그렇게 담담하게 오류를 수정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시끄럽지도 않고 인정을 요구하지도 않는. 그녀는 번역본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각 페이지의 모서리를 살짝 접어 투명한 비닐 커버에 깔끔하게 끼웠다. 위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였다. 추가 수정본, 내부 회라명. 이름도, 서명도, 직원 번호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 서류는 두꺼운 서류 더미 사이에 끼어 운영실로 보내졌다. 그 서류철은 마치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는 선물과 같았다. 행정 직원은 이것이 번역팀에서 온 새로운 업데이트라고 생각하고 강 회장의 비서인 안 비서에게 바로 전달했다. 사무실에서 강 회장은 수정본을 한 장씩 넘겼다. 그는 그것의 등장에 놀라지 않았다. 오직 수정된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할 뿐이었다. 빨간 잉크로 쓴 주석들은 작은 오류 하나, 놓친 뉘앙스 하나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읽었을 때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뉘앙스 하나까지 정확하군. 그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내뱉었다.
한편 기술층 아래에서 하유는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4층 복도 유리창을 닫고 서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이 일었다. 안도감도 자부심도 아닌 그저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예전에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를 떠올렸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 어머니는 꾸짖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안다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란다. 옳은 것은 관심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법이야. 그녀의 손이 막 닦은 유리창 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밝은 유리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지만 이번에는 거울 속 눈동자가 더 이상 자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방금 인쇄한 종이를 들었을 때 평소처럼 둘둘 말아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내려놓고 손으로 평평하게 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마치 한때 구겨졌던 자존심의 한 부분을 다시 펴는 것과 같았다. 늦가을의 햇살이 7층 유리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회의실 바닥에 옅은 금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했다. 그날 넓은 회의실의 분위기는 예산 회의 때처럼 긴박하지는 않았지만 침묵은 짙고 압박감이 넘쳤다.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 파트너 측에 발표할 준비가 된 서류, 즉 장기적인 협력의 길을 여는 중요한 기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태아그룹의 거의 모든 경영진이 참석했다. 강태환 회장은 중앙에 앉아 표정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윤석영 과장은 그의 왼쪽에 비스듬히 앉아 가끔 옷깃을 고쳐매며 꺼진 휴대폰을 힐끗거렸다. 윤 과장의 조카인 윤채리는 앞에 서서 대형 스크린에 슬라이드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이힐이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는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 있는 자세는 불안정해 보였다. 몇몇 부서가 참관하는 맨 뒷줄에 송하유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잡무반장이 물과 휴지를 지원하라고 보낸 것이었다. 기술팀 직원 한우진은 프로젝터 장비 옆에 서서 습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어보았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윤채린이 프랑스어로 발표를 시작했다. 목소리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첫 문장부터 머뭇거림이 있었다. 어떤 단어는 억양이 틀렸고 어조는 단호하지 못했으며 전문 용어들은 어색하게 반복되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화면에는 전략적 목표를 설명하는 단락이 표시되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던 프랑스 측 대표 피에르 씨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실례합니다만 이 표현은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혹시 자동 번역기를 사용했나요?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윤채리는 더듬거렸다. 아니요, 선생님. 제가 직접 번역했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화면에 역력한 찡그림이 스쳐 지나갔다. 피에르 씨는 미간을 찌푸리고 애써 참으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팔짱을 끼고 의자 뒤로 물러났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기타 줄처럼 긴장되었다. 윤 과장은 조카를 돌아보았다. 눈빛에 언짢음이 스쳤지만 회의 중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앉아 스크린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비서인 안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안 비서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즉시 일찍부터 프로젝터 하드드라이브에 조용히 넣어두었던 내부 수정본 버전 2초 파일을 열었다.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보여주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내용은 같았지만 문장은 더 날카롭고 간결하며 문화적 연결성이 풍부했다. 딱딱해 보였던 구절들이 갑자기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표준적이고 전문적인 말로 바뀌어 있었다. 피에르 씨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 몇 단락을 자세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다. 아, 바로 이거군요.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와 파트너십의 언어입니다. 이 버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질문은 회의실 전체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강 회장에게 쏠렸다. 그는 윤 과장을 돌아보았다. 이 버전을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윤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윤채린을 힐끗 보았다. 조카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무도 나서서 인정하지 않았고 설명할 이유도 충분치 않았다. 회의실 뒤편에서 한우진은 고개를 돌려 송하윤 쪽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무릎 위 수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고 고개를 들지도 없던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밤중에 그녀가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타이핑하는 것을 보고 빨간 펜으로 문법을 설명하는 방식을 목격했던 우진만이 그 번역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진실이 스스로 말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안 비서는 계속해서 수정된 페이지들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웅성거리는 소리는 없었고 회의실 전체는 마치 유리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 남은 듯했다. 그 수정본에는 작성자의 이름도 도장도 없었지만 무너질 뻔했던 발표 전체를 구하기에 충분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윤채린은 자리에 앉았다. 손은 여전히 치마 끝을 꽉 쥐고 있었고 눈은 붉어져 있었다. 윤 과장은 그녀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고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침착하게 앉아있는 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의실 끝에서 하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마치 조용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것 같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오랫동안 자존심 위에 쌓여있던 먼지 한 겹을 말려주기에는 충분했다. 그날 아침 회의가 끝난 후 건물 전체에는 프랑스 대표의 질문 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치는 듯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사무직 직원 대부분은 그 완벽한 수정본 뒤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 웅성거리며 이야기했다. 그 분위기는 휴게 공간까지 이어졌다. 최근 내부 티파티 장소로 개조된 개방형 공간이었다. 기술팀, 안내 데스크, 심지어 청소부까지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티파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강 회장이 예고 없이 승인한 아이디어였다. 긴 테이블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고 유리잔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으며 달콤한 과자는 청자색 자기 쟁반 위에 놓여 있었다. 하윤은 맨 끝 구석에 서서 뜨거운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아직 마시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런 자리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자리에서 그녀는 보통 일찍 자리를 뜨거나 자원해서 부속 구역을 청소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장이 남아있으라고 했고 2달 전 팀원에게 지급된 밝은 색 셔츠를 입으라고 했다. 한우진이 지나가다가 그녀를 보고 멈춰서서 미소를 지으며 떡 한 조각을 더 집었다. 누나가 이렇게 밝은 곳에 서 있는 건 처음 보네요. 그가 농담처럼 하지만 완전히 농담은 아닌 투로 가볍게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찻잔을 식히기 위해 살짝 흔들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갑자기 마이크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 회장의 목소리였다. 명확하고 고른 톤, 굳이 힘주지 않아도 모두가 숟가락을 멈추고 컵을 내려놓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오늘 아침 서류 검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파트너 앞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구해주신 프랑스어 번역 수정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가 이름을 밝히기를 기다리며 위를 향했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누가 번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음 주 계약 체결식의 조정팀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윤은 여전히 가만히 서서 반짝이는 나무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프랑스 측 대표인 피에르 씨가 경영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강 회장 쪽으로 돌아섰다. 저는 대학 교수님이 번역한 줄 알았습니다. 강 회장은 가볍게 웃었다. 아닙니다.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우진은 옆에 있는 기술팀 동료에게 고개를 기울여 작게 말했다. 저분이셔. 그 속삭임은 크지 않았지만 윤 과장과 윤채린의 귀에 들어갈 만큼은 되었다. 두 사람은 막 과자를 더 가지러 왔다가 멈칫했다. 시선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채린은 마른 침을 삼켰고 윤 과장은 고개를 돌려 유리잔을 꽉 쥐었다. 피에르 씨도 그 말을 들은 듯했다. 그는 우진과 하윤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과자 코너 뒤에 서 있는 우유색 셔츠를 입고 여전히 찻잔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는 여성에게 멈췄다. 실례합니다, 부인.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프랑스어로 몇 마디 해주시겠어요? 공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커피 스푼이 더 이상 컵에 부딪히지 않았다. 웃음소리도 점차 잦아들었다. 모두가 송하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그녀는 찻잔을 가볍게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와 피에르 씨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도 막힘도 없이 울려 퍼졌다. 저는 연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는 침묵으로 연결하는 청소부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허공에 떨어졌다. 도서관에서 책장 넘어가는 소리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무게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에르 씨의 눈이 커졌고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 전체는 한동안 침묵에 잠겨 있다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 회장이었다. 그 뒤를 이어 피에르 씨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한 명, 마침내 방 전체가 박수를 쳤다. 시끄럽거나 과시적이지 않고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였다. 그때 윤 과장은 멍하니 서 있었다. 눈은 더 이상 피할 곳을 찾지 못했다. 윤채리는 그 청소부가 단 한 문장, 진심 하나로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먼 구석에서 젊은 안내 데스크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분 때문에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송하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작은 구석으로 돌아갔다. 아까 놓아둔 찻잔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온기가 조용하지만 끈질긴 불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태아그룹 10층은 평소보다 조용한 듯했다. 유리창은 이른 아침의 맑은 햇살을 그대로 반사할 만큼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복도 끝 작은 회의실은 어젯밤부터 잠겨 있다가 3자 통역회의가 시작될 시간에 맞춰 열렸다. 이것은 대규모 회의도 널리 공지된 회의도 아니었다. 강 회장, 프랑스와 한국 측 대표,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직원 몇 명만 참석했다. 윤석영 과장은 인사 책임자로서 참석을 요구받았고 마지막으로 송하윤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흰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시계 하나만 차고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지만 안에는 몇 년 전에 적어둔 문법 몇 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마도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습관 같은 것이리라. 방은 밀폐되어 있었고 천장의 매립등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슬라이드도 미리 인쇄된 자료도 없었다. 각자에게는 펜 한 자루와 물 한 잔뿐이었다. 프랑스 대표 피에르 씨는 그녀를 보며 가볍게 미소 짓고는 한국 대표 오민규 씨를 향해 시작하라는 신호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런 예고 없이 오민규 씨가 빠르고 단호한 한국어로 말을 시작했다. 내용은 자기소개와 함께 새 국가 간의 인력 및 문화 협력에 대한 희망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윤은 고개를 들고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그녀는 그 내용을 완벽하게 프랑스어로 옮겼다. 목소리는 고르고 억양은 정확했으며 격식을 갖추면서도 딱딱하지 않았다. 피에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더 길고 복잡한 프랑스어로 말을 이어갔다. 몇몇 구절에는 비유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끝까지 듣고 나서 한국어로 옮겼다. 내용뿐만 아니라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전달했다. 함축적인 구절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하지만 군더더기 없이 몇 마디 보충 설명을 덧붙였다. 몇 차례 대화가 오간 후 피에르 씨와 오민규 씨는 더 이상 의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중간에 앉은 통역사가 튼튼한 발이라고 믿는 듯 더 빠르고 깊이 있게 말하기 시작했다. 특히 오민규 씨가 다문화 호텔 환경에서의 언어적 민감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때 하윤은 단순히 번역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중함을 나타내는 한국의 고어 표현을 부드럽게 덧붙였고 이에 오 씨는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마치 제가 한국 토박이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 말은 소박했지만 어떤 화려한 칭찬보다도 무게가 있었다. 피에르 씨는 강 회장을 향해 프랑스어로 말했다. 저는 계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 그녀가 세계 국어 커뮤니케이션 책임자가 된다는 조건 하에 말입니다. 오민규 씨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 회장은 입가에 번지는 옅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가 먼저 서명하고 이어서 피에르 씨, 마지막으로 오 씨가 서명했다. 3자간 양해각서는 그 자리에서 서명되고 날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의 이정표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던 한 여성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것이었다. 서명이 끝난 후 방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윤 과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옷자락을 살짝 비틀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통역이 시작된 이후로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답변을 강요하지 않았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답은 이미 유창한 통역 구절 속에 두 국제대표의 이견 없는 인정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차례로 방을 나섰다. 피에르 씨는 하윤의 손을 잡고 아주 느린 프랑스어로 한마디 했다. 당신은 침묵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윤 과장은 맨 마지막에 떠났다. 눈은 붉어져 있었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더 이상 예전처럼 규칙적으로 울리던 하이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윤은 방에 자신과 강 회장만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내일 아침 평소처럼 아래층 로비 유리창을 닦으러 돌아가도 될까요? 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웃지는 않았지만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그것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쓰지 않은 서류처를 조용히 정리했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지만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자신을 일깨우는 습관처럼 여전히 가지고 다녔다. 복도 밖으로는 정오의 햇살이 유리창마다 쏟아져 들어와 계단을 내려가는 작은 여성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한때 회사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언어와 정직함, 그리고 조용하지만 굳건한 삶의 방식으로 바로 그 회사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금요일 정오, 늘 시끌벅적하던 태아그룹 구내식당은 오늘따라 유난히 이상한 침묵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드나들었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기색이 역력했고 예전처럼 케어풀이한 분위기는 없었다. 송하윤은 익숙한 스테인리스 도시락 통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헝겊 받침이 들려 있었다. 기술팀에 있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손에 기름이 묻을까봐 자신의 도시락을 만질 때 사용하던 습관이었다. 그녀는 작은 구석을 찾아 앉아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늘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다니던 청소부인 그녀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세계 국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 임시 임명되면서 그녀를 둘러싼 공기가 변했다. 이제 사람들의 고갯짓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고 의례적인 인사 미소도 절제되어 있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는 윤채린을 포함한 사무직 직원들이 시끌벅적하게 식사하고 있었다. 안경 낀 여직원의 말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청소부가 고위급 통역사도 되네. 이럴 거면 우리도 그냥 설거지나 하러 가는 게 낫겠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사람은 손뼉을 쳤고 어떤 사람은 하윤이 있는 쪽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겉모습이 화려한 다른 직원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말했다. 진짜 실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아부를 잘하는 건지 윤채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실력 좋은 건 인정해야죠. 6년 동안 청소하다가 전문가가 됐으니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청소팀으로 보내달라고 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나왔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식판에 부딪히는 소리는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하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당근 조각을 집어 천천히 씹었지만 오늘따라 밥맛이 평소보다 싱겁게 느껴졌다. 먼 구석에서 나이든 청소부 아주머니가 기술팀과 함께 식사하다가 한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작게 말했다.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8층 계단을 닦고 있더라고. 우리는 감히 그런 꿈도 못 꾸지만 그 사람이 해내는 걸 보니 괜히 기분이 좋더라. 우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하윤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이. 하지만 우진은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 두 테이블 사이로 걸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분이 양손으로 복도를 닦는 것을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정으로 양손을 다 써서 일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식당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계속 먹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넣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시선을 피하며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 윤채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빛은 날카로워졌지만 반박하지는 않았다.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윤 과장은 모든 충돌을 피하려는 듯 일찌감치 자리를 떴다. 하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진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가 느리고 어깨가 예전처럼 꿋꿋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 3층, 가장 익숙했던 도구실로 향했다. 도시락 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한 지붕 아래 사는 동료들에게 의심받는 것 같은 조용한 피로감 때문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도시락을 내려놓고 사물함에서 수첩을 꺼냈다. 빈 페이지를 펴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썼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의심받을 때 꿋꿋이 서 있는 것이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쉰 다음 걸레를 들고 익숙한 일로 돌아갔다. 밖은 햇살이 환했지만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빗자루를 들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한 여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꿋꿋함의 빛이 있었다. 늦은 오후,
6층 복도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듯 한산했다. 복도 끝, 한때 몇몇 지원부서 직원들이 드나들던 자료 보관실은 이제 거의 흰 공간이 되었다. 안에서는 깜빡이는 형광등, 윙윙거리는 선풍기 소리, 그리고 사람들을 질리게 하는 퀴퀴한 종이 냄새가 났다. 송하윤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가 있었고, 한우진이 방금 USB를 연결해준 개인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먼저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로딩바를 보며 물었다.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맞은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이건 예전에 어학실에서 일했던 임시완 씨가 보낸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고장나서 이제야 예전 데이터를 복구했대요. 그런데 하윤 씨가 보면 이해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완 씨가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 따로 보냈어요. 누나를 믿나 봐요. 진행률 표시줄이 완료되자 화면에 서비스 내부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타났다. 그녀는 차례로 파일을 열었다. 지난 3년간의 번역 계약서가 빼곡했다. 각 파일에는 원본, 번역본, 비용, 그리고 결제자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번역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초보적인 오류가 있었다. 동사가 빠진 문장, 경어 순서 오류, 심지어 프랑스어 대화에서 성별을 잘못 사용한 부분도 있었다. 그녀는 2021년 프로젝트 국제 컨벤션 센터라고 적힌 파일에서 멈췄다. 공급업체 란에는 LP프로 주식회사라고 적혀 있었다. 번역 비용은 1950만 원, 같은 분량의 시장 평균 가격보다 3배나 비쌌다. 결제자는 인사과장 윤석영이었다. 하윤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의 손이 법인 정보 파일로 넘어갔고 회사 대표 이름이 적힌 곳에는 윤채린, 윤 과장의 조카 프로필과 일치하는 생년월일이 있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단순히 서툰 번역이 아니라 미디어 파트너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암묵적인 이익 분배 시스템이었다. 우진은 몸을 기울여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냥 번역을 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 번역으로 누군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윤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세부의 서류를 인쇄하고 늘 하던 대로 빨간 펜으로 오류를 표시한 다음 얇은 서류 봉투에 넣어 봉했다. 봉투 위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 서류철은 강 회장의 개인 비서 책상 위에 매일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업무의 일부처럼 조용히 놓였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은 종이 한 장 한 장을 훑어보았다.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서명 부분에 이르자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비서를 불렀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번역 계약 목록을 준비해 주세요. 공급업체 정보와 선정 이유를 철저히 확인하세요.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강 회장이 그렇게 간결하게 말할 때면 모든 것이 더 이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하윤은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신발을 벗기도 전에 우편 배달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는 얇은 봉투였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잉크펜으로 휘갈겨 쓴 작은 종이 한 장만 들어 있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에는 손대지 마. 유리창이나 계속 닦으라고. 서명도, 흔적도 없었지만 어조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그녀는 이렇게 썼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때, 나 스스로가 더 이상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밖에서는 사거리에서 들려오는 밤의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남은 서류 사본을 작은 천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 밤버스가 조용한 사거리를 돌았다.
버스 안,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모자도 두꺼운 외투도 없이 그저 천 가방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생각하고 계속 나아갈 잠시의 침묵.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고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5층 복도에 있는 미디어팀으로 임시 발령이 난 후 송하유는 마치 조용한 회색 지대에 내몰린 것 같다. 그녀가 앉은 방은 인사과와 불과 3걸음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통역 프로젝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기 위해 행정실 문을 두드렸다. 방 안의 여직원은 그녀를 보자마자 바쁜 척 전화를 받는 신용을 하며 무언가를 적는 척하다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은 것처럼 무시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컴퓨터를 켜자 프린터 접근 권한이 차단된 것을 알게 되었다. 시스템은 장치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오류 메시지를 띄웠다. 그녀는 3번 시도해 본 후 조용히 USB를 뽑고 다른 프린터를 찾아 밖으로 나섰다. 바로 그때 머리가 희끗희끗한 옛 청소부 동료 고은숙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낡은 신문 뭉치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하윤을 보자마자 멈칫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제 미디어 일도 하는 거야. 하윤은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 씨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나도 예전엔 침묵이 평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쫓겨나더라. 이유 없이 급여가 깎이는 걸 보고 목소리를 냈었거든. 석 달 뒤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더라. 하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씁쓸함 때문에 입술을 깨물었다. 고 씨는 바람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보고도 말 못하는 것들이 있어. 말했다간 일자리를 잃으니까. 하지만 보고도 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것도 있더라. 그리고 고 씨는 떠났다. 마치 몇 년간 억눌렸던 침묵을 끌고 가듯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그녀는 수첩에 몇 줄 짧게 적었다. 바로 그때 한우진이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지나가다 보니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라도 따뜻하게 드시라고요. 그녀는 잔을 받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우진은 책상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그녀를 똑바로 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소문이 많아요. 누나가 판을 깨고 있다고도 하고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고도 하고요. 저는 다 들었지만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진실 편에 설 거예요.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한 박자 멎는 것 같다. 요즘 들어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말이었다. 오후에 그녀의 개인 메일함에 낯선 이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도 제목도 없이 음성 파일 하나만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헤드폰을 쓴 다음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 들려온 목소리는 윤석영 과장의 목소리였다. 명확하고 차갑고 단호했다. 다음 달 계약 프로젝트는 전부 LP 프로에 넘기세요. 제 조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린 정확함보다 속도가 필요해요. 고객들은 어차피 말도 모르는데 예전 거 조금 수정해서 쓰면 돼요. 다른 남성, 아마도 회계팀 소속인 듯한 사람이 망설이며 물었다. 하지만 비용이. 그냥 서명해 주세요. 묻지 말고요. 안 그러면 부사장님께 협조 안 한다고 보고할 겁니다. 윤 과장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갑자기 의자를 끄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멈췄다. 그녀는 헤드폰을 벗고 돌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다.
그 녹음 파일은 조직적인 사기 시스템에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하지만 함부로 내놓을 수는 없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때로는 진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밖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초여름의 비가 곧 쏟아질 기세였다. 컴퓨터를 끄기 전 그녀는 일기장을 펴고 한 줄 더 썼다. 불씨를 지키는 것도 일이지만 불씨를 지키다가 타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설 때 강 회장은 위층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부르지 않고 그저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곧 다가올 폭풍우를 보고 있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꿋꿋이 서 있는 사람의 빛이 있었다. 오후 6층은 평소처럼 한산했다. 복도의 긴 유리 틈으로 석양이 스며들어 옅은 색파일 바닥에 조용한 주황색 흔적을 남겼다. 비상계단 구석,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송하윤은 계단에 다리를 접고 앉아 두꺼운 서류철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곳은 한때 그녀가 따가운 시선을 피해 급하게 도시락을 먹던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 한우진이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하얀 플라스틱 보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메모, 화살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보드에는 붉은색 통계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의 계약 24건 중 20건이 LP프로 주식회사 소속입니다. 우진은 그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왜 아무도 일찍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무도 못 본 게 아니에요. 그저 다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리고 침묵을 선택한 거고요. 그녀는 인쇄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반복되는 초보적인 번역 오류들을 지적했다. 상업적 맥락을 일상 대화로 착각한 것, 한국어 문서에서 인칭 대명사를 잘못 사용한 것, 자동 번역기처럼 딱딱한 문체를 사용한 것 등. 각각의 오류는 프로젝트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것들은 3년 동안 아무런 의문 없이 통과되었다. 그들이 검토하고 있을 때 자료실에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 한 명이 계단을 지나가다 불쑥 멈춰 섰다. 그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우진 선배님, 하윤 씨, 두 분 뭐 하세요? 하윤은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펜을 내려놓았다. 정의를 찾고 있어. 그 젊은 직원은 머리를 극적였다. 근데 왜 다들 누나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다들 누나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던데요. 우진은 하윤을 힐끗 보았다. 그녀가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저 온화하게 웃을 뿐이었다. 예전에 나도 어떤 경비 아저씨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 아저씨가 자꾸 따지고 엉뚱한 장부를 확인한다고들 했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아저씨가 가짜 출입증을 한 무더기 발견했었대. 하지만 그 후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어.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저 귀찮게 굴었다는 것만 기억하더라. 젊은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진은 서류철을 덮고 USB를 뽑으며 작게 말했다. 때가 됐어요. 바로 그날 밤, 그는 스캔본, 통계표, 녹음 파일 등 모든 자료를 강 회장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단 한 줄의 문장과 함께. 이제 편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도시 반대편, 짙은 나무로 덮인 사무실에서 강 회장은 파일을 하나씩 열었다. 책상 위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입가의 깊은 주름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그는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오직 읽는 데만 집중했다. 마지막 통계표에 이르렀을 때
그는 눈을 감고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위에 그는 빠르게 글씨를 썼다. 긴급회의 소집, 내일 오전 8시. 내용, 옳다고 믿었던 것들의 재검토, 개인 비서는 3분 안에 이메일을 받았다. 5분 후, 회의 일정은 경영진의 모든 업무 시스템에 나타났다. 자취방에서 하유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낡은 선풍기, 희미한 책상 등, 그리고 골목 밖에서 윙윙거리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작은 방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가볍게 빗고 헝클어진 잔머리를 손으로 정리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비를 맞으며 서서 브랜드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입사 지원서를 들고 있던 소녀. 6년 동안 구층 유리창을 조용히 닦으며 매일 아침 쏟아지는 햇살의 각도를 훤히 알던 여자. 그녀는 마치 돌아가신 분에게 속삭이듯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저 이제 6년 동안 침묵했던 말을 하려고 해요. 거울 위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서인지 근처에 놓인 물컵에서인지 알 수 없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진실 앞에 서서 고립과 마주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 언젠가 사람들이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묻지 않고 그저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지만 알게 되도록 살아라. 그리고 그날이 그녀에게는 바로 내일 아침이었다. 이른 아침, 평소에는 한산했던 건물 2층이 이상할 정도로 붐볐다. 보통 연말회의 때만 사용되던 대회의실은 오늘 만석이었다. 각 부서장, 인사팀, 재무팀부터 한 프랑스 파트너 대표까지 모두 참석했다. 아직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얀 스크린 위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회의에는 재무 보고가 없습니다. 오직 한 장씩 펼쳐지는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의 눈은 수첩이 아닌 회의실 안의 얼굴 하나하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치 누가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그의 시선을 피하려 하는지 세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수익에 대해 논하지도, 성과를 칭찬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볼 겁니다. 가벼운 클릭 소리가 울렸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지난 3년간의 번역 계약 통계표였다. 24건의 계약 중 20건이 같은 회사, LP프로 주식회사 소속이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기준을 3배나 초과한 번역 비용과 함께 문법 오류, 직급에 맞지 않는 호칭, 상업 문서의 구어체 사용 등 기본적인 번역 오류 스캔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몇몇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윤채리는 몸을 웅크린 채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서류철을 꽉 쥐고 있는 윤 과장을 쳐다보았다. 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이것은 3년 전 내부회의 녹음 파일입니다. 전 직원이 보내왔습니다. 녹음기에서 윤 과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다음 달 계약 프로젝트는 전부 LP프로에 넘기세요. 제 조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린 정확함보다 속도가 필요해요.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음향 담당자마저도 기계를 끄기 전 잠시 멈칫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책상에 손을 얹었다. 누가 배후에 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말했으니까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송하윤이 맨 뒷줄에서 일어섰다. 손에는 4번 접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연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모두가 볼 수 있는 통로 중간에 서서 말했다. 저는 여기서 유리창을 닦거나 청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능력만으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저는 6번 지원서를 냈지만 단 한 번도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 과장과 윤채린 쪽을 바라보았다.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하지 않으면 저처럼 조용히 지내는 다른 누군가가 또 생길 것이고 그들의 꿈도 단지 친인척이 없다는 이유로 묻혀버릴 겁니다. 윤 과장이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모욕이에요. 당신이 뭔데? 청소부 주재의 관리자를 가르치려 들어 모든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 그는 윤 과장을 보고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윤석영 과장과 윤채린 씨를 그룹의 모든 활동에서 잠정 정직 처분하고 내부 조사 및 독립감사 기관과의 협조를 기다리겠습니다. LP프로와 관련된 회사 계좌는 일시적으로 동결됩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한우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몇몇 직원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두들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직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송하윤 쪽을 향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전략경영본부 직속 언어조정 겸 인사자문으로 임명합니다. 즉각적인 박수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내일 아침 그녀가 조용히 유리창 닦는 것을 지켜봤던 나이든 경비원이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고 나서야 비로소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두 번째 사람은 팀의 나이든 여직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윗분들 사정은 잘 모르지만 하윤 씨가 잘 돼서 저희는 기뻐요. 박수 소리는 처음에는 드문드문 들리다가 이내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끈기 있고 진심 어린 박수였다. 윤 과장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윤채리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들이 회의실을 나갈 때 아무도 막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스크린에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인용문 하나가 떠 있었다. 사실 투명 인간은 없다. 단지 때때로 빛이 올바른 곳을 비추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 그 빛은 마땅한 주인을 찾았다. 그날 햇살은 더 이상 매일 아침처럼 텅 빈 복도에 비스듬히 비치지 않았다. 하늘색은 더 밝아 보였고 바람은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 깨끗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을 정도였다. 1층 강당은 소박하지만 정중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얀 배경 위로 믿음을 다시 세우는 데 기여한 이들을 위한 기념식이라는 붉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레드카펫도, 종이 폭죽도, 긴 연설도 없었지만 들어서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했다. 낯설면서도 친숙한 느낌, 마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즉 일터에 대한 신뢰와 인정받는 선량함에 손을 뻗는 듯한 기분이었다. 송하윤은 무대 옆에 서서 여전히 낡은 수첩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팀의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변함없이 화장도 하지 않았다. 한우진이 그녀를 보고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복사본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 저곳에 오르고 싶어요.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강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오늘은 정장이 아닌 하얀 셔츠에 바지를 입고 평온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기념식의 이유를 소개했다. 한 개인을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 이 회사가 가진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말입니다. 그는 송하윤을 불렀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굳건하게 무대로 걸어 올라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서둘러 박수치지도 않았다. 모두가 일어섰다. 경비 아저씨들, 청소부 아주머니들부터 한때 부서장이었던 사람들까지
박수 소리가 점차 퍼져나갔다. 그 박수는 직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것, 즉 옳은 일을 위해 용감하게 나선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나무로 만든 기념패를 수여했다. 그 위에는 간단하게 안개를 뚫고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 뒤를 이어 한우진이 올라왔다. 그는 다른 침묵하는 이들을 대신해 연설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천천히 말했다. 6년 동안 그녀가 매일 아침 복도를 닦을 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의 안개 위에 덮인 먼지까지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가 깨끗해졌을 때 우리는 그녀를 보았고 이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 후 10년 이상 일한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연단에 올랐다. 손에는 아직 세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쑥스러워하며 표창장을 받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회계 전문학사 자격증이 있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죠. 재무팀으로 옮겨보려고 지원서도 냈었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 이름이 불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손님 중에는 한국 파트너 대표인 변 여사도 있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날카롭고 침착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표준적이고 감동적인 한국어로 연설했다. 한국에는 조용한 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행동으로 당신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적시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송하윤 씨가 이 회사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하윤을 돌아보며 한국어로 말을 이었다. 따님의 어머니가 말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진정한 영감을 주는 분위기에 서울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잿빛 옷을 입고 한때 투명 인간이었던 그녀에게 향했다. 하윤은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여전히 부드럽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가 영감을 잘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은 학력도 없고 연설도 잘 못합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이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강당 전체가 일어섰다. 이번에는 누구도 구호를 외칠 필요가 없었다. 박수 소리는 파도처럼 울려 퍼져 각 좌석을 지나 뒤편에서 전기를 수리하던 기술팀 형제들마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했다. 기념식이 끝나갈 무렵 강 회장이 다시 연단에 올랐다. 경영진의 공식적인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송하윤 씨를 그룹 인력전략부문 소속 내부 발전 및 인사평등 자문으로 임명합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안내 데스크 직원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수첩을 펴고 짧은 한 줄을 썼다. 저분의 사진을 책상 위에 둘 거예요. 지칠 때마다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한때 가려졌던 여성의 모습은 점차 거울이 되어갔다. 진실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용기까지 비추는 거울이. 이른 아침 20층 복도는 평소처럼 고요했다. 자동 디퓨저가 주기적으로 뿜어내는 레몬그라스 오일의 은은한 향기와 함께 조용한 발소리만 들렸다. 큰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그 풍경을 마치 서두를 것 없는 평화로운 시골의 아침처럼 가깝게 만들었다. 한 여성의 손이 각 방의 문손잡이를 부드럽게 닫고 있었다. 익숙하고 느리며 꼼꼼한 동작,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청소팀 직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 발전 및 인사평등 자문으로 전사적 인사 전략 조정 체계에서 강 회장 바로 다음 직위를 맡게 된 송하윤이었다. 아직도 청소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조용한 질문은 로비에서 막 커피를 사들고 온 한우진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하지만 매일 아침 문손잡이를 닦는 건 여전히 좋아해요. 조금 닦다 보면 제 머릿속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요. 우진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복도 난간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기울였다. 하지만 사람들이 겸손한 척한다고 말할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반박하지도 화내지도 않는 눈으로 그저 천천히 말했다.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일들은 남들이 박수쳐주지 않아도 먼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거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가 작지만 의미 있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직위가 올랐다고 해서 잃어버리지 않은 오랜 습관이었다. 그때 젊은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다. 그녀는 아직 어리고 마른 체구의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소심함과 결단력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하윤 씨, 하윤은 부드럽게 돌아보았다. 네, 무슨 일이에요? 그 직원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손을 꽉 쥐었다. 그냥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예전에는 제가 예쁘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않아서 절대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하지만 하윤 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서 믿게 됐어요. 쓰러지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빛이 올 거라는 거요. 하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걸레를 주머니에 넣고 가까이 다가가 젊은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가씨, 만약 남들이 봐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요. 당신은 한 번도 희미했던 적이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자세히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다. 막 투명한 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온 아침 햇살 아래서 한우진은 미소 지으며 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렸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작고 소박하지만 누구보다 굳건한 그녀의 뒷모습을 따르고 있었다. 하윤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문에는 내부 인사 자문실, 송하윤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지만 문 자체는 다른 문들과 똑같았다. 나무 명패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안에 있는 방은 넓지 않았다. 낡은 나무 책상 하나, 천으로 덮인 의자 2개, 전문 서적이 몇 권 꽂힌 책장 하나, 정수기, 그리고 약간의 색채를 더하는 작은 호접란 화분 하나. 하지만 그녀를 멈칫하게 한 것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편지함이었다. 은도금된 주석으로 만들어졌고 간단한 지퍼 잠금 장치가 있었다. 뚜껑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유리창을 닦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에게 보내는 손편지. 그녀가 열자 안에는 수십 개의 다양한 색깔의 봉투가 들어 있었다. 각각은 거절당했던 사람, 퇴사를 결심했던 사람, 미처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던 옛 동료로부터 온 것이었다. 한 봉투에는 보낸 사람 이름 없이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한때 감히 말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저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봉투를 들고 가슴에 가볍게 기댔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마치 좁은 자취방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며 언젠가 전공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리라 꿈꾸던 젊은 시절의 한 소녀가 있던 과거의 세월을 향하는 듯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새 수첩을 꺼냈다. 표지에는 이미 유리창을 닦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이라고 직접 써두었다. 첫 페이지에 그녀는 새로운 여정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강하지 않다. 하지만 충분히 많이 두려워했기에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해야 하고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내가 옳은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고귀하지 않다. 단지 내일 내 딸이 다른 사람들이 거울을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닫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밖에서는 차들이 회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고 그 작은 방은 이제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먼지 하나 없었다. 그날 사회경제대학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통로까지 자리를 메웠다. 몇몇은 유리문 밖에서 보조 스피커로 들어야 했다. 무대 뒤 스크린에는 침묵하는 노동자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큰 글씨가 떠 있었다. 높은 무대도 화려한 조명도 흔한 세미나처럼 시끄러운 배경음악도 없었다. 그저 나무 연단 하나, 마이크 하나, 그리고 단정한 회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 송하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부드러운 말로 시작했다. 저는 성공담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잊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화려한 언변 때문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눈빛은 유리창의 수많은 먼지층을 꿰뚫어 보았고 침묵과 고독 속에서 자신을 비춰보았으며 이제는 앞에 있는 젊은이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6년간 복도를 청소했던 여정, 6년간 직무 변경을 신청했던 일, 6년간 아무도 그녀의 능력에 대해 묻지 않았던 시간,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미한 빛처럼 자존심을 끈질기게 지켜냈던 6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우등생이었고 복수전공 학사 학위와 번역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체 사진에 들어갈 만큼 예쁜 얼굴도 채용 부서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서류는 항상 맨 아래에 있었고 글씨가 희미해질 때까지 먼지가 쌓였습니다. 한 남학생이 다소 어색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들었다. 선배님, 만약 그날 복도에서 프랑스어로 통화하는 것을 아무도 듣지 못했다면요? 모든 것이 결코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유리창을 닦았을 겁니다. 제 자존심을 다해서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잊히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다른 소리가 끼어들었다. 가벼운 울음소리였다. 맨 뒷줄 근처에서 한 여성이 일어섰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은 붉었으며 목소리는 마이크 속에서 갈라졌다. 제 딸은 임금체불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일도 그만두고 스스로를 가두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복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딸이 말하더군요. 어떤 청소부 아주머니에게서 희망을 봤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윤은 연달에서 내려와 그 여성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조용했던 고통은 이제 소박한 진실로 연결되었다. 선한 사람은 인내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 강연이 끝나자 군중은 일어서서 그녀가 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박수를 쳤다. 꽃도 카메라도 없었다. 오직 그녀가 서 있는 계단 위로 쏟아지는 늦은 오후의 햇살만이 있었다. 강 회장도 처음부터 자리에 있었고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은 내가 20년간 경영하면서 어떤 개혁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소.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으니 말이오. 이제 기술팀장이 된 한우진이 다가와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누나 딸이 보낸 거예요. 어제 저한테 주면서 직접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편지를 열었다. 단순한 손글씨였고 몇 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다. 엄마가 쓴 일기 다 읽었어요. 저는 언어는 잘 못하지만 엄마처럼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문서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을 번역하는 사람이요. 그녀는 편지를 가볍게 쥐었다. 눈에는 물기가 어렸지만 입가에는 안심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요란함도 후광도 없이 강당을 나섰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녀는 마침내 주목받았고 그 빛을 여전히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하늘이 점차 어두워지자 그녀는 학교 운동장 밖 유리병 옆에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유리 표면에 희미한 얼룩을 닦았다. 마치 자신의 삶의 일부가 여전히 그곳에 조용하고 묵묵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저 노력하면 언젠가는 모두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인생에는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정하게 봐주지 않아서 묻혀버리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송하윤의 이야기에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정상에 오르는 과정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녀가 어떻게 품위를 지켰는지였습니다. 원망하지도 동정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선량하게 살았고 바로 그 선량함이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무관심한 시선에 덮여 먼지 쌓여 있다면 부디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진정한 빛은 당신이 어둠을 헤쳐나갈 만큼 끈기 있을 때 찾아올 테니까요. 때로는 한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얼마나 빨리 주목받았는지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